제목과 포스터에 많이 속았을 겁니다. 국내 첫 개봉 당시에는 어린이를 위한 판타지 동화인 줄 알고 갔다가 충격받고 어른이 되어서 극장을 나온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오늘 썸타볼 영화 기레르모 델 토로 감독의 판의 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입니다. Pan's Labyrinth. 판의 미로는 어디로 보나 기레르모 델 토로의 영화입니다. 90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차지한 쉐이프 오브 워터 이전에 판의 미로가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신화, 동화, 판타지, 모든 상상된 것들이 기괴한 형태로 섞이는 공간. 기레르모의 영화는 항상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영화는 결국 감독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한 방식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어떤 감독은 이야기와 메시지를 중시하고 어떤 감독은 촬영과 형식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기레르모의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공간을 창조하는 미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가 아닌 어딘가, 지금이 아닌 언젠가. 어쩌면 모든 영화가 꿈꾸는 시공간을 기레르모는 직접 창조합니다. 정말 물리적인 의미에서 손으로 빚어내는 겁니다. 아마도 엑소시스트나 대부 등의 분장을 맡았던 딕 스미스로부터 특수효과를 배우면서 영화를 시작한 경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기레르모 델 토로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식이 내용이라고 믿는다. 색채와 형태, 세트를 먼저 짜지 않고는 영화를 생각할 수가 없다. 나는 조각과 그림을 배웠고 카메라 앞에 놓인 그 어떤 작은 물체라도 모두 계산에 넣어야만 한다. 그것이 단추 한 개나 세트의 한 조각에 불과할지라도. 기레르모의 상상력에 기반이 된 요소들은 그야말로 밤하늘의 별처럼 헤아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럴수록 알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크게 분류를 해보면 삶과 죽음이 동전처럼 붙어있는 멕시코의 전통문화, 미국의 코믹스, 해머 영화사 등으로 대표되는 공포영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묘한 조합은 이른바 그로테스크로 압축되는 기레르모 방식의 재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쾌감과 쾌감의 기묘한 공조, 불쾌하다고 낙인 찍혔던 대상에서 새로운 지점을 탐색하는 것. 그건 고정관념을 깨고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기계와 뱀파이어의 희한한 조합을 선보인 크로노스, 벌레와 어둠, 미로의 이미지에 탐닉했던 미믹, 스페인 내전 중 거원을 배경으로 호러와 미스테리를 이종교배한 악마의 등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판의 미로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한 엑기스라고 할 만합니다. 이야기는 크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과 환상, 그러니까 동화 같은 세계를 넘나드는 소녀의 걸음을 따라갑니다. 영화는 1944년 스페인 내전 시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내전은 프랑코 장군의 승리로 끝나고 파시스트 정권이 들었었지만 아직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민군은 숲으로 숨어들어 저항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군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불안과 광기가 절정에 다다른 파시스트 정권은 민중을 쥐어짜기 시작하고 미국과 영국의 고립 정책으로 인해서 스페인은 이른바 기아의 세월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주인공 오피리아의 어머니는 정부군 소속의 비달 대위와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억압과 학대를 참아내기로 한 거죠. 비달 대위는 반란군 소탕을 위해 숲속에 있는 기지로 거처로 옮기고 오피리아도 가족을 따라 낯선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던 오피리아는 어느 날 숲속에서 숨겨진 미로를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산이고 숲이자 땅이라고 소개하는 기괴한 외모의 요정 판이 있습니다. 판은 오피리아의 진정한 정체가 지하 왕국의 공주 모아나라고 알려줍니다. 왕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보름달이 뜰 때까지 3가지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하죠. Este es el libro de las encrucijadas. 3가지 임무는 각각 용기, 인내, 희생의 실현입니다. 냉정하고 혹독한 현실 세계를 벗어나고 싶었던 오피리아는 기꺼이 실현을 수행하기로 결심하고 지하세계로 향합니다. 영화 초반 오피리아는 동화책을 꼭 품고 있습니다. 오피리아는 자신을 압박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동화 속 세상을 믿고 싶어하는 소녀입니다. 어머니는 왜 꼭 새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하냐는 오피리아의 질문에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답을 구할 수 없는 소녀는 동화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오피리아가 자신이 지하세계의 공주라고 믿어버리는 건 일종의 도피에 가깝습니다. 아직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소녀는 동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손쉽게 몸을 맡깁니다. 그건 오피리아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소녀는 그 길을 주체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정판이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세 가지 임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없습니다. 요정판을 만난 후 자신의 어깨에 비춘 초승달 문양을 거울에 비춰보며 공주님이라고 속삭인 오피리아의 모습은 스스로에게 도취된 소녀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파네미로는 임무 과정에서 성장하며 어떻게 임무를 수행할까 방법을 고민하던 소녀가 내가 왜 이 임무를 맡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각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동화 속 공주를 흉내내던 오피리아가 진짜 자신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절묘하게 마치 거울처럼 현실 세계의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1940년대 스페인이라는 현실과 지하세계로의 모험이라는 판타지를 분리해서 본다면 이 영화는 현실로부터의 도피처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리아 이야기를 동화로 분리시키는 순간 많은 것들이 가려지거나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파네미로는 현실과 환상, 영화와 동화가 구분되지 않는 지점에서 우리를 일깨우는 영화입니다. 파시즘이 당연시되었고 모두 살아남기 위해 적응과 순응을 선택했던 1944년 스페인의 현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비로소 불꽃을 일으킵니다. 환상과 현실의 교차 편집, 그 연결고리가 이 영화의 핵심이며 기레르모 델 토로의 판타지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Habrás de meter las 3 piedras de ámbar mágicas en su boca y recuperar una llave dorada que oculta en su vientre. 첫 번째 관문은 용기의 시험입니다. 오피리아는 무화과 나무를 병들게 하는 두꺼비에게 마법의 돌을 먹여야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먹인다는 행위입니다. 비달 대위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먹는 것을 통제합니다. 오피리아는 판의 도움을 얻어서 병든 자들에게 무언가를 먹입니다. 동화 세계에서는 두꺼비에게 돌을 먹여서 무화과 나무를 치료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약초 맨드레이크에 우유와 피를 먹여 엄마의 병을 낫게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행동하고 상대를 낫게 하는 행위는 오피리아에게 자신의 행동이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체감하게 합니다. 오피리아가 첫 번째 열쇠를 얻기 위해 무화과 나무에 들어갈 때 비달 대위는 반란군을 찾아 숲속을 뒤집니다. 동화 세계에서의 하나의 행동이 일어나면 정확히 현실 세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발생하고 영화는 둘을 교차시키며 개꿀을 만들어냅니다. 기레르모 감독이 동전의 양면처럼 현실과 동화를 붙이는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작과 이미지를 병치시켜서 관객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덩어리로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마도 한때 풍성하고 아름다웠던 스페인에 대한 상징일 겁니다. 오피리아의 용기 있고 이타적인 행동은 그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답을 안다고 모두 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화는 잔혹하게도 다음 시험에서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두 번째 관문은 인내의 시험입니다. Veréis un lujoso banquete.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만약 먹으면 아이들을 잡아먹는 괴물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식인 식탁은 죄 없는 아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파시즘의 잔혹한 상징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을 먹어도 허기를 채우지 못하는 괴물은 파시스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형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레르모가 창조한 크리처 중에서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이 괴물은 기레르모의 페르소나인 특수효과 전문 배우 더그 존스 덕분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공포를 안겨주는 크리처로 거듭납니다. 이 장면은 영화의 이미지가, 나아가서는 영화가 어떻게 감정을 감각하게 만드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분명 악몽처럼 무서운데 계속 생각이 나죠. 본래 공포와 매혹은 함께 오는 법입니다. 인내의 시험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피리아는 아직 동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공주를 흉내내는 소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동화 속으로 도망치고 싶은 소녀에게 인내란 불가능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애정된 실패를 통해 소녀는 비로소 동화의 주인이 될 자격을 얻습니다. 내가 이 임무를 왜 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를 묻는 것, 어쩌면 파네미로는 그 당연한 과정을 현실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가혹한 시련을 통과하는 이야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파시즘의 지배하에 있는 스페인에서 살아가는 모두는 이 질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미루거나 덮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알게 된다는 어머니의 선택은 당대의 스페인 민중을 대변합니다.
매일 잔혹한 억압과 폭력을 마주한 이들이 선택한 것은 신념보다는 생존입니다. 반대로 저항군은 생존보다 신념을 택한 이들이죠. 영화는 이들의 선택을 지지하거나 일방적으로 비난하진 않습니다. 그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의 상태를 아직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은 오피리아의 눈을 통해서 냉정하고 잔혹하게 보여줄 따름입니다. 오피리아는 두 번째 시련인 진수성찬의 방에서 칼을 하나 가져옵니다. 칼은 중립적인 도구지만 누구의 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영화는 현실 파트에서 시민군의 다리를 절단하는 의사와 적군을 찌르는 비달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이런 양면성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건 현실과 동화의 양면성이기도 합니다. Haréis todo lo que yo os diga, sin cuestionarlo. 판은 오피리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며 갓 태어난 동생을 데리고 미로로 오라고 합니다. 이때 오피리아는 비로소 임무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Entregadme al niño! 이 자기 성찰의 과정은 선택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첫 번째 미션에서 행동하는 법을 익히고 두 번째 미션에서 선택이 불러오는 결과에 대해서 알게 된 오피리아는 세 번째 미션에서 드디어 주체적인 결정을 합니다.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는 선택은 생존이라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자를 되돌아보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동생의 피를 요구하는 판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소녀는 그 순간 비로소 동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어진 왕관, 주어진 안락함, 주어진 행복이 아니라 쟁취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러한 오피리아의 선택은 정부군을 돕기 거부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의사, 포로가 된 뒤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 말더듬이 반란군과 겹칩니다. 이들의 존재를 동화 사이에 교차시켜서 이야기 세계로 도피하지 않고 현실에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겁니다. 요정판이 말한 것처럼 현실은 잔인합니다. 오피리아의 엄마는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나고 반란군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현실의 잔혹한 비극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비극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내몰린 게 아니라 더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의 결과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오피리아는 차가운 바닥에서 싸늘하게 식어가지만 이야기 속 오피리아는 진정한 공주, 인생의 주인이 되어 동화 속에서 영원히 숨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소중한 가치를 지켜온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기레르모 델토로 이후 잔혹동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표현이 유행했습니다. 판의 미로가 완전히 독창적인 건 아닙니다. 핵심이 되는 미로의 이미지를 비롯해서 큰 구조는 테세우스 신화를 비롯한 여러 신화에서 차용해왔고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과 수정구의 이미지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여자아이와 붉은색, 그리고 희생의 모티브는 사실 수많은 동화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동화 같은 판타지와 냉혹한 현실을 한 몸에 겹쳐놓은 영화들은 꽤 많습니다. 멀게는 빅토르 에리세 감독의 1973년작 벌집의 정령이 생각나고, 가깝게는 2018년 칸 국제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한 알리스 로러츠 감독의 라자로 펠리스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판의 미로가 동화 세계를 이미지화시키는 방식은 완전히 독창적인, 그러니까 기레르모 델토로스럽습니다. 본래 감독의 인장은 바로 이 표현 방식에 찍히는 법입니다. 다시 질문을 던져보자면 동화란 무엇일까요? 델토로는 믿는 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 나는 내 영화들이 믿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는 진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진실은 야수와 같아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와 주인공과 피조물은 누구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나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상상력과 희망으로 버텨낼 수 있었다. 나에게 상상은 도피가 아니다. 진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저는 동화가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 그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와 현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아마도 그건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에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반대로 삶은 언젠가 끝이 나지만 이야기는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있는 한 무한히 이어집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씨앗처럼 관객을 향해 흩날리고 다음 이야기로 싹을 틔워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동화는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동화가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현실의 고통을 끌어안을 때 그것은 한없이 잔혹하지만 동시에 무한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화의 주인이 된 오피리아처럼 말이죠. 오늘 썸타본 영화 파네미로였습니다.